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부겸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강감찬의 고장 서울 관악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유기영 의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우리나라는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세계적인 방역 선진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1월 집단 면역을 앞두고 이제 우리는 어두운 터널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회복과 대전환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 대정부 질문의 주제입니다. 건강, 경제, 환경, 국제질서 등 혼합 위기와 인구 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 등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핵심 동력인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K교육혁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유은혜 부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내년이면 역대 최장수 교육부 장관이 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임 중 가장 의미 있는 성과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것은 아무래도 작년에 코로나19의 위기 상황 속에서 학교 현장의 교사, 교직원들, 학생, 학부모들이 함께 정말 헌신적으로 노력을 한 덕분에 저희가 사상 초유의 위기 상황에서도 초중고등학교의 전면 온라인 개학을 실시하면서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하고 이런 새로운 도전을 함께 해낼 수 있었던 것에 저는 가장 의미가 있지 않았나. 그리고 그러한 위기를 교육 대전환의 기회로 삼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완성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이제 초중고등학교의 무상교육이 완성이 됐다는 점도 의미 있게 보고 있고, 또 유치원 3법 등 개정을 통해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한 일도 의미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6월 10일 교육위원회에서는 국가교육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습니다.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 국가교육위원회는 벌써 한 20여 년 동안 우리 교육계뿐만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 그 필요성이 계속 공감돼 왔었던 그런 의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위원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법률이 통과된 것은 의미 있게 보고 있습니다. 교육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장기 비전의 수립이 대단히 중요한데 국가교육위원회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의제를 다뤄나갈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교육은 백년지 대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교육이 중요하고 또 전 사회적으로도 그 가치가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교육의 정책이 정말 100년을 바라보고 장기적으로 또 일관되게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이나 조건은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교육 현안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런 장기적인 교육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것을 점검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는 것에 부족함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 선거나 이런 큰 선거가 있을 때마다 모든 후보들이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기를 해왔었는데 그동안에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해오질 못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이제 출범을 하게 되면 좀 더 중장기적인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성과 일관성을 갖고 추진을 하게 되고요. 교육부와 또 교육청과 교육기관들은 협력하면서 교육부는 아마 이제 실행 체계를 갖춰서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주로 현안과 관련해서는 교육부가 정책을 실행하겠지만 중장기적이고 좀 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교육 정책 의제들에 대해서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른바 교육 선진국에도 여러 가지 모범 사례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핀란드의 국가교육청 이사회, 또 프랑스에서는 교육최고위원회, 일본에서는 중앙교육심의회라고 이름은 이제 조금씩 다르지만 중장기적인 국가의 교육 정책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구들이 국가마다 있고 그런 역할들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대선 때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야 모든 후보들이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공약했습니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12건의 법안이 발의가 됐고 3차례의 공청회와 수십 차례의 법안 심사를 거쳤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야당은 자당 후보도 공약했던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에 사실상 반대하면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설립되면 정부 여당의 편향된 인사들로 구성될 것이라고 예단하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미 이제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관련 여러 단체들, 뭐 대기업이나 전문대기업이나 또 다양한 단체들에서 위원들을 추천을 받고 또 시도지사협의회나 이런 지자체의 대표도 참여하게 돼 있고 학생, 청년, 학부모도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각계의 분야에서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아울러서 특정 직능의 사람들이 30%는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결정의 과정도 정족수가 아니라 재적수의 과반수를 넘는 것으로 의결 정족수를 정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렇게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서 이게 정부 여당의 편향된 인사들로 구성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과도한 그런 주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수처가 구성된 민변 등 진보 세력들이 좌지우지할 것이라고 공격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교육위원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오해와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부총리님, 코로나 팬데믹으로 가장 고통받는 이들 중에 하나가 바로 대학생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청년 대학생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 민주당 교육위원들이 대학생 대표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총리께서도 많이 만나셨을 텐데 지금 대학생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던가요? 이 대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뭐 지식의 습득이나 지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 관계와 또 이후에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도 고민도 하고 체험도 하고 그런 경험을 쌓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전혀 이제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면서 오게 되는 뭐 학습이나 심리 정서적인 면이나 사회적 관계에서의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 굉장히 전체적으로 대학에서 저희가 이제 상담센터를 잘 운영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는데 과거보다 심리 정서 상담하는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그만큼 심리 정서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취업이나 또 등록금 문제나 생활비 문제나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태에서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해서 정말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대학생들을 만나고 어떻게 이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하고 정책을 지금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등이 코로나 이후 교육 회복을 위해서 엄청난 예산과 특단의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는데 이 점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미 이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교육의 이런 격차와 결손의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은 대학생의 학비 부담을 좀 덜기 위해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연방의 무상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펠 그랜트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예산을 3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한 3조 4천억 정도의 그런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간 소득이 25,0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학자금 대출 상환 의무도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의 그런 커뮤니티 칼리지, 우리로 따지면 이제 전문 대학 같은 그런 커뮤니티 칼리지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는 발표를 한 바도 있습니다. 영국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숙사비나 원격 수업비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고, 한 7천만 파운드, 우리로 따지면 한 1조 1천억 정도 그런 규모의 예산을 대학에 배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나라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등록금 경감 그리고 대출금리 인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도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 국가장학금을 계속 이제 확대를 해 왔는데요. 그래서 현재로는 이제 등록금 절반 이상을 수혜받는 그런 학생들이 한 48%, 50% 가까이는 등록금 그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고요. 학자금 대출 금리를 인하한다든가 또 그동안의 학자금 대출을 이제 저금리 대출로 전환한다든가 하는 것을 통해서 작년에도 이 코로나 상황에서 적어도 금리라도 좀 인하를 해서 부담을 덜자 해서 뭐 추경을 편성할 때라든가 할 때 그렇게 이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내년부터는 기초 차상위 계층의 학생들에게는 그 국가 장학금의 단가를 인상해서 한 700만 원 정도의 그런 등록금을 지원받도록 할 예정이고, 또 세 자녀, 그러니까 셋째 이상의 자녀의 그 등록금은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내년부터는 이것이 시행될 예정으로 그렇게 발표가 된 바 있습니다. 네,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21년 올해 기준 4년제 사립대 등록금은 평균 748만 원, 여전히 세계 4위 수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작년 코로나로 학생들이 등록금 반환 요구했을 때 특별장학금 형식으로 학생 1인당 10만 원꼴을 지급했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이제 학교마다 환경이나 상황이 많이 달라서 이제 뭐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제 10만 원 정도의 특별 장학금을 지급한 학교가 그래도 이제 대체로 좀 평균적인 금액이었는데요. 그것을 가지고서는 학생들이 체감할 것으로는 좀 부족한 수준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학생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진짜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전격적으로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국가장학금 혜택받는 학생들은 전체 대학생 213만 명의 48%인 103만 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반값 이상 등록금 지원을 받는 학생들은 32%, 69만 명에 불과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장학금 방식이 아닌 좀 다른 새로운 정책을 모색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국가장학금을 받는 대학생이 이제 절반이 채 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좀 더 근본적인 등록금 부담 경감 정책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부총리님, 전체 대학의 1년 등록금 총액을 알고 계시죠? 예, 뭐 이제 4년제 대학과 전문대를 전체로 다 합치면 1년에 한 12조 5천억 정도 규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국가장학금 규모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국가장학금은 3조 4천억 원 정도인데요. 이제 근로장학금, 우수장학금을 다 포함하면 4조 원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리고 학내에는 별도 학내장학금들이 있죠. 네네. 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현행 국가장학금 예산에 2조 8,500억 정도만 보태면 실제 등록금 고지서상의
반값 등록금 실현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저희도 한번 추계를 해봤었는데요. 실제로 명목상, 그러니까 고지서상의 실제 반값으로 학생들이 등록금 고지서를 받는 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보다 한 2조 8천억 원 정도가 추가되면 네. 반값 등록금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그동안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했던 112만 명 학생들이 반값 등록금을 받을 수 있고 가계소득도 증가해서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예, 이제 말씀하셨듯이 등록금은 여전히 학생들에게 그리고 또 부모님들께 많은 부담인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도 더 확대돼야 된다는 교육의 공공성을 생각할 때에도 의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국가장학금의 지원 범위, 규모를 확대해서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부총리님, 저는 이것이야말로 코로나 이후 교육 회복 프로젝트의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정책과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는 최대한 재정 당국과의 협의나 이렇게 노력을 할 예정이고요. 국회에서도 힘을 많이 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부총리님,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신입생 감소, 재정 부족으로 특히 지방사립대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올해 신입생 미등록 인원이 미달 인원이 4만 명 정도 됐는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올해가 이제 4만 명 정도 미달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현재 수준에서 대학의 입학 정원이 유지될 경우에는 2024년이 되면 한 10만 명 수준까지 미충원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조금 일정하게 그 수준을 유지를 하다가 2030년대 후반이면 다시 큰 폭으로 신입생 규모가 줄어드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 정도가 대학을 살리는 데 있어서 골든타임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자체 분석한 2021년도 신입생 등록률 자료에 따르면 4년제 대학의 경우 경상북도가 미등록 인원이 2,981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경상남도는 작년에 비해서 등록률이 10.4%나 떨어졌습니다. 전라북도는 작년에 비해서 미등록 인원이 27배가 늘었고 강원도도 15배가 늘었습니다. 전문대학의 경우는 경기도가 9,000명으로 가장 미달률이 높았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대학 정원 미달 사태가 몇몇 부실대학이나 한계 사학만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인구 추계를 보면 2000년대부터 이제 본격화된 그 초저출산의 그런 상황에서 그 앞서 제가 이제 예측 그 규모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런 현실적인 이 초저출산 상황에서 어느 일부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고 이런 대학의 그 미충원의 이런 위기는 실제로 대학 경쟁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과 국토균형 발전에 있어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도적 뒷받침이나 긴급한 재정 확충이 없으면 고등교육 자체가 붕괴할 거라는 위기의식이 있는데 이게 과장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이제 의원님께서 앞으로 3년 동안이 이제 골든 타임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그 위기 의식을 갖고 어떻게 대학의 위기를 뭐 재정뿐만이 아니라 이제 고등교육의 생태계를 새롭게 전환해서 발전 방안을 만들고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가 전 사회적으로 함께 고민되고 해결되지 않으면 굉장히 큰 정말 재앙적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위기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13년간 등록금이 동결되는 사이에 고등교육 예산 지원은
OECD 평균 GDP 1.1%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0.5% 수준입니다. 고등교육 지원 부족이 학령 인구 감소에 겹쳐서 대학은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는데 이제는 뭔가 비상한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앞서도 제가 인구 추계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추계에 따르면 만 18세 인구가 19년도에 59만 4천 명 정도 됐는데요. 23년이면 43만 9천 명, 한 25% 이상이 급감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이제 급속하게 이렇게 학령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대학은 지금까지는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충격을 받고 있고 올해 미충원 인원들이 확인이 되면서 대학과 전문대학의 관계자들이 굉장히 정말 위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심각하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열심히 지금 방안을 강구하면서 협력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현장에서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 차원에서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그렇고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그런 것에 지혜를 모아야 될 그럴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부총리님 유아교육 특별회계에 대해 잘 알고 계시죠? 네네. 취지, 규모,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의원님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 유아교육 지원 특별회계는 교육세의 일부 그리고 국고의 일부를 통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을 지원하는 그런 회계입니다. 이제 그 동안에 누리과정비가 지방비로 해야 된다, 교육부에서 해야 된다, 보건복지부에서 해야 된다, 국고 편성 어렵다 이런 갈등이 있어서 몇 년 동안 굉장히 예산할 때마다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유아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이제 교육세 일부와 국고 일부를 지원해서 유치원에 다니든 어린이집에 다니든 누리과정에 대한 차별 없는 지원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2017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지금은 22년까지 한시적인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유아교육 특별회계를 벤치마킹해서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위한 가칭 대학균형발전 특별회계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 재정을 OECD 평균인 GDP 1.1%를 목표로 5년 한시 특별회계를 도입하자는 것인데 이 방식 어떠십니까? 우선은 지금 고등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일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등교육과 관련된 특별회계를 도입하는 방안도 재정 지원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이제 유아교육 지원 특별회계에도 규모는 4조 원입니다만 이게 이제 한시적으로 되다 보니까 22년이면 또 끝나게 되고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3년 해서 이제 22년까지인데요. 그래서 이게 5년 한시 그러면 그 5년 동안에 좀 더 근본적이고 네. 지속 가능한 그런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방안이 마련돼야지만 그 의미가 더 있지 않을까. 그래서 특별회계를 도입하는 방식과 더불어서 좀 더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함께 좀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민주당은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을 그동안 당론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골든타임을 지혜롭게 넘기기 위해서 우선 5년 한시라도 특별회계를 도입하자는 취지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재원이 조성되면 대학생 등록금 경감, 지역혁신 플랫폼이나 공유대학 사업, 이건 지방대학 살리기이고요. AI 등 첨단 분야 인재 양성, 대학 구조개혁과 사학혁신을 촉진하는 데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부총리님, 대학 균형발전 특별회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부총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부겸 총리 나와 주십시오.
네. 언론에서는 이번 대정부 질문을 데뷔전이라고 표현하는데 데뷔전 잘 치르고 계십니까? 이게 뭐 이게 제가 질문하는 위치에서만 있다가 답변하는 위치에 있으니까 아주 많이 긴장됩니다. 예. 네. 잘 해나가실 것으로 믿습니다. 앞서 들으신 대로 우리나라 대학이 고사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대학 위기가 심각한데 총리님 이런 사정 알고 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총리님께서는 지역 통합,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오랫동안 노력을 해오셨습니다. 지방대학이 문을 닫으면 소위 지방 소멸이 더 가속화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방대학이 단순히 그냥 대학의 역할만 하기보다도 지역사회의 일종의 거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교육당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떤 대학에 대한 여러 가지 구조조정과 함께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어떻게든 지방대학이라는 이유 때문에 소멸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대학을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도전이 있어야 된다.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방대 위기를 극복해야 지역균형 발전이 더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또 대학의 위기는 국가 경쟁력의 위기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0년 세계 경제 규모에서 보면 우리가 10위권인데 IMD 국제 경쟁력 평가에서 대학 교육 평가 지수는 2011년 39위에서 2019년 55위로 하락했습니다. 대학 경쟁력 하락은 바로 국가 경쟁력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방 소멸을 막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학에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의원님, 저는 뭐 지원해서 대학을 더 내실 있게 튼튼하게 만들자는 의원님의 동의는 하지만 지금 기왕의 교육당국이 추진하고 있던 대학 구조조정 문제하고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소위 이른바 재정위기 대학이나 또 이런 등록금 제한 대학 등등 이런 분들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걸 같이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네, 그렇게 구조개혁과 사학혁신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재정당국은 내년도 세수 확대로 초중등 교부금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고등교육 예산을 동결하거나 삭감하겠다고 하는데 혹시 이런 내용 보고 받으셨습니까? 뭐 아직까지 뭐 내년 예산의 전체적인 큰 틀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고요. 다만 하반기 여러 가지 경제 정책 운용을 큰 그림을 짤 때 그 역시 청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들 그 중에서 아마 지방대학을 위한 뭐 몇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아까 의원님께서 기대하시는 수준만큼 정말 고등교육을 획기적으로 지원해서 변화시키겠다 그런 내용까지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하게 보고 받아보시고요. 예. 재정당국의 대학 위기에 대한 이런 인식이 사실은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총리께서 지방소멸과 국가 경쟁력 하락을 막기 위해서 고등교육 예산 확보에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감사합니다. 예. 네. 한 가지 조금 의원님 저한테 시간을 주시면 네. 의원님께서 교육위원장을 맡고 계시니까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 일종의 대학 구조조정이라는 작업이 더 이상 교육뿐만의 문제로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이제 과거에 지금 오도 가도 못하게 된 이 지방사립대학 이 재단 자체가 어떤 달리 이분들이 일종의 자신들의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이제는 함께 토론해 주셔서 그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면 교육당국의 이런 노력들이 좀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구조개혁을 위한 노력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리, 부탁드립니다. 예.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유은혜 부총리님 다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2학기 전면 등교 수업 준비하고 계시죠?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2학기 전면 등교를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2학기 전면 등교를 하기 위해서는 교직원들의 백신 접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판단이었고, 그래서 질병청하고 이제 계속 협의를 해서 7월, 8월 중에는 초중고 전체 교직원들의 백신 접종과 또 수능 시험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 대한 백신 접종은 이제 완료하게 되고요. 백신 접종만이 아니라 이제 학교 방역을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시도교육청과 함께 계획을 세우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해외 주요 국가들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해외에서도 그 1년 반여 동안의 학생들의 등교가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겪게 되는 그런 결손의 문제들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고 일본, 미국 이런 주요 국가들이 2학기에는 전면 등교 계획을 다 세우고 있고요. 그 등교와 원격 수업을 병행하면서도 등교 수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책들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도 하셨는데 그 내용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지난 6월 초에 학생, 학부모, 교사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165만 명에 가까운 분들이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전체 80%가 넘는 분들이 전면 등교 확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주셨고요. 다만 전면 등교를 해서 등교 수업을 안정적으로 하려면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교직원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라든지 학교 방역 인력이나 특히 급식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시고 급식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인력 지원 이런 것들의 요청들이 있으셔서 저희가 그렇게 80% 이상의 관계자들이 찬성을 보이지만 또 이것의 전제로 우려되는 측면들을 요청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자 합니다. 학력 격차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우려가 많은데 이 점도 단단히 준비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 그러니까 2020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봤을 때 기초학력 학습 결손의 문제는 물론이고 심리 정서적으로 학교 생활에 대해서 행복감이 떨어졌습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그런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종합적으로 극복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이 교육 회복을 위한 종합 방안이 필요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감 협의회가 함께 그런 방안을 만들어서 2학기 때는 좀 체계적으로 철저하게 그리고 학생들에게 개별 맞춤식의 그런 지원들이 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제안을 주시고 저희도 적극 동의해서 7월 중에 그 교육 회복 종합 방안을 발표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학습 결손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고 저도 또 그 책임을 크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 코로나 확산 속에서도 우리는 수능을 안전하게 치러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면 등교 수업도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그렇게 해 주시겠죠? 예, 촘촘하게 그리고 세심하게 잘 파악하고 또 준비해서 2학기 전면 등교 수업이 차질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IMF 국가부도 위기 속에서도 교육 예산을 대폭 늘려서 처음으로 정부 예산의 20%를 돌파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열어제칠 힘이 교육에 있다는 것을 잘 아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학령 인구가 줄어드니까 교육 예산도 줄이고 교사도 줄이자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군 정예화로 군인이 줄어들면 국방비도 줄여야 합니까? 대학은 사양산업인데 왜 대학에 투자하냐? 천박한 시장주의자들의 목소리가 요란합니다. 교육 회복과 대전환을 준비해야 할 지금 김대중 대통령님이 더 그립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